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오늘 모신 손님은 혼란하다기보다 좀 난해한 과학기술 전문가 국회의원이십니다. 조명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을 전공한 여성 정치인, 저는 얼핏 생각나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네. 전자공학이죠. 네, 전자공학입니다. 전자공학. 네. 그때 정말 과학이 융숭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많이 네. 장려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예.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또 이 스튜디오 오시기 전에 또 큰 상을 하나 받았었는데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주는 의정대상, 국립민목상 3년 연속 수상을 하셨다고요? 3년 연속 받았습니다. 아, 그건 처음 아닌가요?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신 거는? 글쎄요, 뭐 다른 분 제가 체크해 보진 않았는데 예. 국회에서 주는 상 중에 가장 국회의장님이 주시는 국회 그 대한민국 의정대상이 있죠. 은 이제 그 상금이 뭐 700, 600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은 연달아 2번 받은 사람이 저희 당에서는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2사람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초선 의원이시고 비례대표 의원이신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또 특히 그래서 지금 조명희 그 의원님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알아볼 게 있습니다. 일반 지금 정치인들하고 여의도 정치인들하고 좀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학기술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 양력을 보면은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차세대 중형위성개발사업추진단 위원회 위원, 좀 어려운 분야, 난해한 분야인데 경북대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것도 융복학 시스템공학부 교수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전공이 뭐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전공이 위성정보공학입니다. GPS 이런 건가요? GPS도 위성인데요. GPS 딱 세밀하면 전공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위성정보공학 강의할 때 한 분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위성에다가 그 카메라를 실어가지고 스캐너 같은 카메라를 실어서 지구를 찍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토를 찍는 겁니다. 찍어서 옛날에는 멀리 가서 발품 팔아가지고 뭐 재고 뭐 두드리고 해서 조사를 하는데 위성 영상을 가지고 현장 가보지 않고도 우리가 현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그래서 제가 석사, 박사학위를 2개 하고 했는데 전부 그때는 미국 위성. 제가 82년에 대학원을 입학했는데 미국 위성, 우리나라 위성이 없었습니다. 미국 위성 가지고 정말 그 900km 상공에서 80m 물체를 식별한 아주 러프한 그런 좀 질이 낮은 그 위성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석박사를 받은 1호 박사입니다. 미국 위성 가지고 처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아리랑 위성 해가지고 500km 상공에서 지상 물체 50cm 물체를 식별하는. 500km 상공에서 50cm 물체. 마이너홀 뚜껑 다 보입니다. 거기다 GPS까지 달면 이게 뭐 이동하는 까지 다 내비까지 다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상업화돼 있죠, 그거. 상업화는 아직 아니고 국가위성입니다. 아, 국가위성인가요? 다른 나라는 우리 구글어스 그리고 미국 같은 거는 상용 회사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개발해서 굉장히 그 위성이 비싸요. 비싼데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위성 개발해서 왜냐하면 북한을 찍을 수 있는 북한의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위성입니다. 위성이죠. 그래서 뭐 북한처럼 뭐 그냥 무식하게 무인기 내려보내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북한은 쟤들은 로켓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톤 위성 무거운 거는 1톤 1000kg 아니면 최근에는 500kg짜리를 500kg까지 올리려면 이게 로켓이 굉장히 추진체가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발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위성은 굉장히 좋은 위성. 근데 발사하고 500kg 올리는 건 우리는 안 했는데 북한은 로켓만 한 거예요. 로켓만 계속 개발을 로켓 해가지고 걔가 그니까 위에 위성 올리면 발사체인데 얘들 옆으로 하면 ICBM이잖아. 그러니까 무기가 되는 거죠.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평화적인 목적이고 하나는 공격적인 목적으로. 얘들은 위성 안 하고 미사일만 하니까 얘들은 무기만 한 거지. 로켓만. ICBM 말고 우리는 로켓은 이제 옷에 우리가 누리호, 나로호, 누리호, 다누리호, 누리호를 우리가 2조를 가지고 개발했지요. 이번에 뭐 달 탐사 시작을 달 탐사도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위성은 굉장히 정밀하고
아주 그냥 북한에 앉아서 우리 국가정보원 안에 있습니다. KOC라고 지휘관직센에 앉아서 몇십 명이 앉아서 북한을 다 그냥 샅샅이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제가 1호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위성을 제가 추진위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대통령 소속 우주위원. 국가우주위원회.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원 4년 하면서 2011년에서 14년까지 제가 우주소위원장을 4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북대학교 항공위성시스템학과, 영북함시스템공학부에 제가 항공위성시스템학과 전공 교수로 제가 있다가 국회로 이제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저 듣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 같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로켓이 위로 올라가면은 평화적인 목적이고 옆으로 쏘면은 공격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국방안보 우리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제가 국회에 들어온 거는 그거를 국민들한테 서비스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토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주 특화돼 있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엄청 위성도 많이 쏘고, 우수한 이런 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공무원들이 몰라요. 모르죠. 관련 학과가 전국에 5개밖에 없는데, 거의 뭐 졸업생이 얼마 안 되다 보니 공무원으로 가고, 이런, 잘 몰라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84%가 행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법대 이공계가 없고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온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수조를 몇 조를 들여가지고 위성을 발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몰라가지고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게 우리 부동산이라든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고 뭐 재난 뭐 엄청 우리 국토관리에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다 지도를 뭐 지적도 지형도 가가지고 그냥 각 뭐 필지별로 각 행정구역별로 온갖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공무원들이 몰라서 정부부처에서 몰라가 지자체에서 몰라서 안 써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국회 와서 위성 전공한 21대까지 위성을 전공한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특별한 활동,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을 또 계속 지적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고 국회에서 정책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3년 연속 그 어준대상을 받은 거가 되는 거죠. 상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그때 제가 취재를 할 때 이 위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위성을 이용해가 현장을 그대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지형도 지적도 해서, 그리고 현장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지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뭐 확진자 여러 가지 표, 딱 이 통합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스마트 방역법을 빅데이터 지역 빅데이터 가지고 아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문재인 정부 때 나는 가급적이면 정말 흉을 안 보고 싶지만 문재인 정부 코로나 때 보는 게 아니고 지적을 비판을 하는 거죠. 비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사회적인 주먹구구식으로 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과학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 방역법을 본회의 통과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예를 들자면 그 저 북한산에 있는 아주 한적한 곳에 카페하고 그렇죠. 저 명동에 그 이야기 그때 들었어요. 아주 그냥 저 복잡한 카페하고 하고 완전 이 뭐 유동인구도 다르고 확진자 수도 다르고 그런데도 카페는 9시에 다 문 닫더라. 다 모든 카페는 9시에 문 닫더라. 명동이든 북한산이든. 4단계로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제가 지역 빅데이터 써가지고 국회에서 2번 세미나도 하고 국회 5번 발언도 하고 제가 보건복지 있었거든 그때. 상임위원회 때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근데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법을 통과시켜도 부처에서 시행 안 하면 말짱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내가 몇 건 통과시켰다고 그 업적만 하는데 근데 사실 국민을 위해서는 그게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시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5선까지 찾아갔어요.
아니 상임위원회 때 그거 왜 사회적 거리두기 왜 과학적으로 하라고 네. 법 통과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하겠다 그래 안 하길래 질병관리청까지 5선까지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놓고 안 하는 거예요. 또 강간무소식이고. 예, 그냥 그러다 정부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국회의원 더 하시다가 교육과기술부 장관 하시면은 바로 그냥 현장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미래산업 일자리 특위위원장도 하시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미래산업위원회 특위위원장, 미래산업 일자리 이 일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활동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국회에서 제가 이제 그 김경원 원내대표님 하실 때는 제가 원내 부대표를 했었고요. 원내 부대표. 예. 예, 그 매주 2번씩 늘 논평을 했습니다. 예. 보건복지비, 과학 이쪽에 계속 논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ICT 융합 포럼이라고 있어요. ICT 융합 포럼. 예, 국회 연구 포럼의 대표원 저기 야당에는 번젤러 의원하고 우리 당에 저희 당에는 이제 제가 대표하고 ICT 융합 포럼 하면서 제가 그 여러 가지 ICT 관련해서 위성을 비롯해서 ICT 관련 뭐 AI 인재 뭐 여러 가지 많이 한 이때까지 제가 국회 와서 52번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그게 포인트를 다 써가지고 그 세미나실을 그 예약을 못 했습니다. 2년 반 사이에 52번을 세미나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전환위원회 또 부위원장을 하고 국회 ICT 포럼하고 그럼 우리 당의 특별위원회 중에 아마 제가 오래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그 처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시작할 때부터 미래산업 일자리 특위를 제가 이준석 저기 바뀌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일자리 특별위원장을 제가 하면서 뭐 우리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우리 NC 소프트나 이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 외부에 많이 못 갔지만 이제 100만 양성 그게 저희가 벌써 21년에 저 벌써 10월에 EBS에서 이제 100만 양성 해가지고 법도 5개 발의하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을 해놔도 부서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뭐 귀찮다 잘 모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야당 의원이 하면 야당 의원이 그렇죠. 더욱더 야당 생활을 쭉 하시다가 이제 여당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여당이면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여당이니까 자기들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도 관련되고 제가 여당 같으면 근데 야당을 저희가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2년째긴 하나 여당 된 지가 제가 쭉 이제 처음에 들어서는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당이 됐었고 또 정권도 지금 새로 출범을 해서 벌써 8개월이 됐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이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좀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새해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 다누리호 달 탐사 이거를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 첨단 과학 기술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너무 지금 칭찬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정부 출범 초기니까 과학 기술 정책에서 이것만은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 자원이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가스 한 방울 안 나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국토도 좁고 남북으로 분단이 돼 있고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대국이 된 거는 과학 기술 때문이죠.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쭉 이제 제가 과학기술 분야에 뭐 종사랄까 전공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자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뭐 예우랄까 그런 것이 너무 진짜 옛날 그 산업공상 화이트 칼라 위주고 블루 칼라에 대한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고 독립부처였습니다. 그렇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었죠. 그러다가 2년 하고 그다음 박근혜 정부 넘어갔는데 제가 2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각 시도마다 네. 대기업하고 해서 정보센터를 만들었죠. 네, 혁신센터를. 네. 그랬는데 또 대통령이 문재인 또 네. 정부에 와서는 그냥 굉장히 이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파라다임 바뀌고 그렇죠. 주무부처가 바뀌고 한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굉장히 이제 올인하고 지금은 이제 벌써 클라우딩 쪽으로 해가 이제 IT가 계속 이제 옛날에는 정말 이 발전이 쭉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호 공약이 제가 대선 캠프 때는 대선 캠프 때는 제가 ICT 본부장하고 그렇죠. 과학기술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1호 법안이 1호 법안이 아니라 1호 공약이 국가우주청을 만드는 게 국가우주청. 지금 국가우주항공청 만드는 게 1호 공약이었고 그래서 지금 국가우주공약청을 우주청을 만든다고 그런데 제가 쭉 이제 지금까지 우주에 대해서 평생을 했습니다. 40년 했거든요. 대학까지 합쳐가지고 계속 평생을 우주를 위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 직속 항공우주청 항공우주청을 제가 제안한 이유가 이제 과기부에서는 위성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물론 이제 발사체 같은 거 개발하는데 개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국방안보부터 그다음에 우리 재난 국토관리하는데 이게 이제 위성 활용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부처마다 지금 우리가 국토부도 위성센터가 있고 거기는 아리랑 위성이라는 아주 정밀한 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상 예보하고 뭐 미세먼지 잡아내고 하는 천리안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천리안이 있죠. 천리안은 36,000km에서 이제 근데 천리안을 담당하는 부처 또 기상청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그 외청으로 다 있는 거죠. 네, 외청에 위성센터가 다 있습니다. 부처마다 그 위성센터가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모든 위성 추진위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문가로서 위성 추진위원을 하면 회의를 하면 과기부하고 그 활용하는 부처하고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내요. 과기부가 조금 더 내는데 누가 할 때는 맨날 싸워요. 과기부는 과기대로 개발만 하니까 이 활용하는 부서에 자기들이 위성을 잘 아니까 활용하는 부처의 안을 안 들어주고 제가 싸움 말리느라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되는 게 부처마다 다 이제 산림위성 올라가고 농업위성 올라가고 농림위성 올라가고 산림청도 농림청 농업부 농업진흥청 그다음에 국토부 다 부처마다 위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우주청 제가 했는데 제안하고 공약이 선정이 돼가 국가우주청 생기는데 지금 현재 과기부 산하로 두겠다. 그렇게 또 바뀌었나요? 그래서 소환하고 다 바뀌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 산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이게 제대로 전체를 통합하고 이거를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는. 다른 것과 같은 외청으로 쭉 있으면은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못 하는 거잖아요. 통합 관리가 안 되고. 그렇죠. 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분도 있는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위성을 잘 모릅니다. 대학 때 안 배우고 전부 다 이과가 없고 다 거의 문과라서 그 위성 모르는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디지털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제가 공약 7번인데 그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빌리티 나오면 자율주행차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기사 없으면 우리 뭐에 의존해가 가야 됩니까? 내비 지도에 그렇죠. 의존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지만 80렉 시가지만 빡빡하게 정보가 한데 이 외곽지 나오면 도로는 권역이잖아요. 외곽지 나오면 그냥 그게 1대 5천 뭐 그냥 허술해요. 허술하고 안 보여요. 그래서 자동차가 다니는 전국토를 제가 1대 1000으로 하자. 그 국정과제 38번입니다. 그런데 그거 예산을 기재부에서 이거 민생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서 90%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그래, 민생은 그래, 당장 먹고 사는 거고 이것은 그래, 국가 미래를 위한 건데. 예, 인프라잖아요. 예. 그 우리 윤석열 정부에 가장 아쉽고 강원 좀 기재부 출신들이 거의 뭐 총리님부터 부총리, 예. 기재부가 예산 우리 봉복주 장관님도 기재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부처에도 없고 예산을 결정하는 그리고 국회도 그렇습니다. 예. 국회는 무조건 정쟁을 해요. 우리 국토위에 그 올렸는데 그 민주당 의원이 다 깎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25%, 30% 곧 한 24년 나오면 기사도 없는데 그 내비 지도가 빡빡하게 상세해야지 안전하게 달리는데 이게 좀 그걸 다 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우리 전 부처가 아주 서로 소통하고 이게 딱 자료를 탁 이렇게 클라우드 넣어놓으면 쌍방향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국민 안전 그리고 IT 쪽 그가 기본이 우리가 지금 포노사피엔스 시대거든. 핸드폰으로 온갖 걸 전부 다 앱에서 해가지고 그렇죠. 받았었는데 그걸 정부에서 다 삭감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 예로 이번에 반도체. 아, 반도체. 제가 또 그 양양자 위원장하고 제가 반도체 위원을 합니다. 아, 예. 특위에. 예. 근데 이번에 또 그를 법안을 또 민생하고 관련 없다 그래가지고 그 대기업이 지금 전쟁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전부 굉장히 이게 올인하고 있는데 그 대기업이 그래 면세를 한 6%에서 겨우 2% 올리는 제가 그래서 그 반대 우리 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다 해서 다시 그 15%까지 올리는 걸 다시 또 했죠. 아, 그게 제가 정치부 생활을 지금 한 35년째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뵈면은 딱 둘이에요. 한쪽은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하나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은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더 세요. 맞습니다. 정책하는 국회의원은 힘이 없어요. 보통 맞습니다. 보면. 정치하는 사람이 5선, 4선, 5선 막 하고 정책하는 사람은 한두 번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그 조명희 의원님은 정책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지금 많이 하셨고 이 40년 동안 이 일을 정책을 하셨으니까. 근데 정치하신 지는 이제 2년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 초반의 질문은 정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는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잘 설명하셨는데 지금부터 정치입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정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나실 그 현장에 계시니까 국회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정치 분야에서 지금 가장 그 윤석열 대통령 먼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캠프에도 계셨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과학기술교육분과 상임자문위원 이렇게 지냈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초반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또 반등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또 새해 그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율이 왜 반등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대통령 다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다음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 그 파업에 아주 엄중하게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의 도발에 그걸 맞대응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여의도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조명희로 보실 그 입장에서 보실 때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지지율 오르는 이유하고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윤석열 정부 뭐 여당이라서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나 당연히 저는 과학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과학적 잣대를 이제 평가를 하세요. 진짜 팩타 위주로 제가 보면 우리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정말 누구 말 때나 그 검찰총장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고 냉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크게 사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뭐 구수해가지고 네. 또 저 사법고시도 되시다니까 네. 이 뭐 내공? 네, 네. 개인적인 인격으로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9년 동안 뭐 사법고시 했으니까 내공 예. 말씀드리는. 그래서 그러신 인프라가 굉장히 단단한 인격적으로나 예, 예, 예. 또 개인 사심이 없으니까 어떤 대통령은 또 뭐 부자 되게 대통령 됐다는 부정이 있었잖아요. 그래 크게 또 자식이 거의 뭐 형님이나 자식이 또 가족이 또 굉장히 그 부정스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대통령들이 도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고 제가 듣기는 검찰청에 계실 때도 절대 뭐 약주는 좋아하셔도 절대 그런 부정적인 일은 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딱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가시는 그 국민을 안심시키는 또 외모도 보면 든든하게 그리고 그 사물연대라든가 그 국방 그런 것도 저희가 반도체 위원 하면서 대통령실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그때 예산이 뭐 법이 좀 힘들었어요. 반도체도. 그래서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모든 현재 산업의 꽃이고 미래의 먹거리다. 이거는 꼭 이거는 관철시켜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 제가 최고 마음에 드는 거는 우리나라 훈장의 95%가 교사, 교수,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우수청을 만들면 전문가가 해야 되고 우리 미국이 그렇게 노벨상이 많은 거는 미국의 교수들은 매년 연봉 계약한다. 전문가가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더 갔다 하면 65세까지고 공무원도 그렇고 인플로이 프로텍션 그 철밥통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국가를 좀먹는 거다 하면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열심히 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해가 되는 민노총 그런 화물연대 그 국민에게 해가 되는 거는 가차없이 딱 징벌을 하고 또 국방도 거쳐잖아. 왜 불법을 하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뭐 국감도 해보지만 우리 블랙리스트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장관만 많은 데는 차관 정도 바뀌었을까. 밑에 국장 이하는 다 지금 문재인 정부 그대로 있습니다. 뭐 공공기관만 알밖에 해놓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부하고 이렇게 해보면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자체가 너무 일러요. 성과를. 우리가 중앙부처 과장이 중앙부처 사무관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부처 국장, 과장, 사무관 전부 문재인 정부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지나고 뭔가 그 윤석열 정부를 8개월 됐지만 평가를 하는 거는 너무 이르고 또 기초는 이제 기본 그 큰 대로는 보여주셨으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사심이 없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공공기관에 알박기를 해놔서 뭐 정부와 호흡을 못 맞춘다고 하는데 정부 자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장관들이 새로 임명돼서 갔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거의 그대로 있고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2급, 3급에 이렇게 또 그동안 키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이념에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공무원들이 보수 진보 따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개발을 우선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기다 싹이 잘라졌기 때문에 그 승진을 시킬 사람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제 지켜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기존은 스타트는 지금 막 평가하면 너무 속단이고 기존은 인프라 그냥 그렇게 딱 앞으로 아직 이제 4년 몇 개월 남았습니까? 2개월, 4년 4개월 남았잖아요. 그 기본 앞으로 전진할 기초는 다 닦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 지지율도 올라가는 일밖에 없다. 올라가는 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 대해서 뭐 다 됐고 뭐 저가 그래도 다 됐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뭐 지지율을 깎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도 보면은 지금 5주째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 부정평가는 계속 내려가고 네. 이 상황이 되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받는 때는 저는 대선 득표율까지 올라갔을 때, 그 근접했을 때 한 48%. 네. 근데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지지율 상당히 떨어지고 어려울 때는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네. 75%를 득표를 했는데 네. 그때 갤럽 기준으로 하면 한 35%까지 막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네. 우리 조명희 그 의원님께서는 원래 경북대 교수를 오래 하셨고 네. 경북대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경북대 출신이시고 해서 대구에 활동 근거지가 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없을 때는 주로 대구 가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 TK 민심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예, 75%를 찍어주놓고 나중에 한 35% 지지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도 그 서문시장의 그 환호성이 예, 서문시장. 귀에 다 그냥 들립니다. 예, 후보 시절에. 예, 후보 시절에 그랬는데 이제 초창기에 아무래도 또 그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크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그 생계형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해가지고 정치할 생각도 안 했고. 안 했고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라는 말이 내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느닷없이. 그 청이 두껍지 않아 인맥의 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로 이제 인사할 때 조금 이제 그런 실망된 부분도 있고. 뭐 사적 채용 논란, 뭐 인사 논란. 이제 뭐 법조인이 많았고 뭐 어느 특정 대학이 많고 뭐 해서 이제 사실은 그 차관이나 밑에 또 분들은 또 대구 영북 TK도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이제 그래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방송 가방일을 행안위하고 가방위하고 1년씩 하기로 했는데 근데 가방일을 정청래 민주당을 먼저 주고 행안위를 우리가 갖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방일을 해봐서 알지만은 방송들이 전부 지금 노조입니다. 민노조 좌편향돼 있다고 좌편향돼 있는 방송이 거의 뭐 윤석열 우리 정부를 그냥 비판하는 것밖에 방송을 안 했거든요. 뭐 MBC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방송을 믿는 수밖에 없고 하니까 그 지지율에 더 내려가는데 이력을 하지 않았나. 그런 또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 민심도 이제 TK도 이제 서서히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또 그 본인은 다 알거든. 우리 국민들 진짜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이제 앞에 문재인 정부가 워낙 잘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 그 실증이 나 있는 상황에서 역시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았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서서히 올라갈 일만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지율 올라가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거기 플러스 윤석열 다음이거든요. 그 스트롱맨. 아주 카리스마의 그 스트롱 밀어붙이는 배포가 있고. 그리고 그 후보 시절에 어차피 이 신적폐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포진을 인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검찰팀에서 새로 바뀐 검찰팀에서 이재명 대표나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좀 호응을 얻을 것도 같아요. 자, 그리고 대구 경북은 당 지도부 지금 경선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책임 당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뭐 30%에 육박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대구 경북의 표심 이런 것도 중요한데 뭐 대구 경북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새로운 당 지도부 경선이 지금 사실상 레이스에 들어갔어요. 권성동 불출마 선언하고 아마 윤심이 작용을 해서 교통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 있으세요? 지지하는 후보요? 이름 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뭐냐? 24년 총선에 우리가 승리해야 돼. 야, 의석수 작은데 저희 야당 처음에 들어와서 정말 의석수 지금도 막 하루에도 서럽던가요? 서러운 정도가 아니라 막 열받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들이 그 공수처법부터 시작해 검수완박해서 제가 진짜 여당 되면 그거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재작년 청와대 앞에 가서 예 발이 부르트고 완전 청와대 앞에서 피켓 그 추운 겨울에 막 동상 걸릴 뻔했는데 여름에도 그거 1시간 제가 피켓 들고 청와대 앞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 되면 그거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국회도 뭐 여전히 뭐 의회 걸려고 민주당이 자꾸 예, 그 어석수. 진짜 서러워. 정말 서러움을 너무너무 많이. 서럽고 열받고. 예, 그래가지고 제 의정 보고서에 제가 빛나는 전문성, 치열한 투쟁력. 예. 앞에 거는 정책, 뒤에 거는 정치네요. 예. 제가 의정 보고서 막 뒷페이지 청와대 앞에 막 이빨 깨물고 저기 피켓 들고 있는 게 제 저기 의정 보고서 앞 뒷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진짜 서럽고 막 속상하고 열받고 그랬는데 24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후보 나 누구든 좋아.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도와서 막 누구한테 총질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약간은 그 윤석열 정부가 진짜 60, 70% 올라가도록 윤석열 정부하고 코드를 맞춰가지고 코드로 맞는 당 우리 당하고 그래 당은 뭐 대통령은 막 속상해서 뭐 이걸 좀 빨리 어떻게 좀 국회에서 그걸 어시스트해야 되잖아. 그럼요. 근데도 뭐 내부 사업이나 하고 뭐 이상한 그거 하고 그러면 그 코드를 맞춰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우리 이제 보수가 이제 5년 가지고 부족해요. 제가 목적이 교육이나 지금 계획하려면 교육하고 3대 교육 지금 뭐 3대 교육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 다 되고 제가 생각해도 법안 같은 거 이거 진짜 제가 기초연구진흥법에 우리 노벨상이 없습니다. 경제대국 10개국 중에 노벨상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 1호 법안 평화상 하나만 있죠. 1호 법안이 기초연구진흥법인데 이거 지금 노벨상 받으려면 저희가 정말 이 정부가 너무 그리고 제도도 그러고 그래서 이걸 다 하고 우리가 제대로 민주주의 우리 국가로서 다 자리 잡으려면 지금 막 사회주의 같은 그런 걸 너무 많이 깊숙하게 해놨는데 한 3번 정도는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되지 않나. 네, 15년간은. 그 이해찬 대표가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처음에 뭐 20년 집권론, 나중에 장기 집권론 하다가 5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식물 대통령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다음 총선에서도 우리가 그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가 식물 대통령이 돼서 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을 할 수가 없다. 거기서 당 대표의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같은 맞습니다.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은 뭐 그냥 공천 이꼴 당선이라는 그런 굉장히 쉬운 총선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충청도 이런 그 지역에 제가 그 김은혜 그 지사 선거에 제가 한 달간 열심히 도왔는데 경기도가 그렇게 59개 의석 중에 우리 의석이 9석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참 애석하게 우리가 떨어지긴 했으나 와 다음 총선에서는 진짜 서울하고 경기도가 우리가 중요하다. 그것도 서럽고 화났던가요? 경기도에서 너무 없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워낙 정치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못하게. 상대방 실수. 실수. 그랬는데 이재명이 저렇게 또 개판치고 있고. 야당복. 일종 야당복입니다, 이거. 살려야 돼요. 네, 살려야 되고. 누가 돼도 아마 잘하지 않겠나 싶지만 조금 이렇게 지금 우리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이 투쟁력 있는 그리고 우리가 투표가 피라미드잖아요. 그 밑에 저소득층이 많아요. 문재인이 그래 늘 40%를 확보하고 있는 게 저소득층이 피라미드니까 삼각형이 밑변이 많은 거예요. 위에 거 빼가 밑에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래 위를 다 통할 수 있는 탑도 통하고 밑에도 통하는 그런 당 대표가 돼가지고 너무 뭐 이렇게 부르주아 같은 그보다 이제 다 통섭하는 치열한 동서남북이 다 이래
통습이 되는, 통습이 되는 그런 예. 당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총선이 이깁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누가 돼도 잘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제가 그 지역에 삽니다. 동구. 유승민 의원이 동을에서 사선했죠. 비례대표 한 번 하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대구 민심은 어때요? 그전에 뭐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좀 세월이 가면 원래 사람은 있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대선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11일 날 대구 동구발전연구원, 제가 대구로 50년 살았습니다. 그 중에 20년째 지금 동구 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유승민 의원 출마했을 때 찍었어요? 출마해서 찍었죠. 원래는 그 이강철. 왜냐면 유승민 보궐선거에서 시작했죠. 몰랐어요. 근데 박근혜 총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재할 때 엄청나게 도왔죠. 비례대표를 이렇게 보궐선거에 출마를 시켜가지고. 유세차 타고 와가지고 5번 울고. 원래는 그 이강철하고 보궐선거 붙었거든. 제가 그때 한창 취재할 때입니다. 그래가 우리 뭐 분위기가 경북대 또 선배예요. 또. 그리고 그 분위기가 우리 저기 그 진보만 어떠냐. 그 노무현 잘 나가는 이강철 뽑자는 그때 동네가 그 그랬습니다. 혁신도시를 동구에 유치한다는 공약을 이강철이 했죠.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박근혜 총재님 그 당시 유세차 타고 비서실장을 지낸 유승민을 공천한 거죠. 그랬는데 또 그냥 탄핵하고 그랬는데 그거로 끝나서면 차라리 좀 그래도 새로운 우리 국가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시장 가면 뭐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동네 가면 막 바가지로 막 못 부르는 배신자 프레임이 있는데 배신자보다 더한 게 이번에 총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선 캠프 때 초기에 그때 제가 그 경기도 선거도 도왔는데 그 김은혜하고 그 경선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자격을 보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격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좀 앞에 우리 이준석 대표부터가 당에서 경기도 선거에 하나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 하다못해 거기 복당을 좀 시키요. 강용석. 우리 8,300표 차로 떨어졌거든. 그거만 거기 지금 그 사람만 복당이라도 시켰으면 됐는데 사표가 방지가 돼서 뭐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좀 있고 지금 이제 그 계속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도 한 번도 안 도와준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도와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은 뭐 견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권 교체를 할 때 돕고 나서 그다음에 선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죠. 본인의 사실 거기 살지도 않아요. 자기 집은 수도권이고 그 동구을에 살지도 않습니다. 지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점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 동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치하느라고 지역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조금 전에 얼핏 대구 동구발전연구원 개소식을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고 기념 토론회를 하는데 이 작년 8월에 국회에서 대구 803 국립공원 성격 이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대구 지역 일간지에서 다음 총선 때 대구 동구을 지역구 출마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대구 동구발전연구원 개소식 기념 토론회도 그 포석인가요? 아니요. 그 포석이라기보다는 제가 동구에 지금 정치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합니다. 그 재선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재선을 하려고 그러냐. 재선을. 제가 비례 초선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그 하고 싶은 법들이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재선을 해야 이게 국회의원은 재선 정도 해야 간사도 하고 그렇죠. 재선을 해야 제대로 좀 법을 제도를 바꿀 수 있을 힘이 거고. 생기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아직 덜 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고 싶은 거요?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다시 여의도 입성하면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우리가 이 정책을 우리 우주잖아요. 그리고 위성 정책을 우리 그 국토 관리하는데 그 굉장히 잘 정책을 펴려면 국민들한테 되돌리려면
그 제가 법들을 많이 과학기술기본법, 뭐 위성활용 촉진법 뭐 있는데 제가 8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덜 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재선을 해서 제가 제대로 한 지역을 대표하는 제가 평생을 한 이 정책을 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실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대구 경북은 제가 고민했습니다. 다른 경기도나 딴 데 이번에 당협위원장 신청할까도 하다가 이왕 할 거 내가 사는 우리 동구 의뢰에 또 뭐 기존에 또 정치인들이 별로 잘 지역을 관리를 안 했으니까 조금만 이제 803 같은 그 40년 동안 도립이에요. 도립공원을 제가 803 국립공원 만들고 이제 그래 대통령이 또 가셔가지고 대구 오셔서 803 국립공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 올해 안으로는 그 아름다운 803 대구시하고 경북도민의 휴식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국립공원하고 대구는 우리는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애들 공부를 못해요. 시끄러워가지고 방음시설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그것도 토론회 했고 그리고 경주, 영천, 하양, 경산, 반야월, 동구을까지 대형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없어서 그거 유치하는 토론회도 했고 그래서 제가 대구 동구발전연구원을 개소를 해가지고 매달 우리 동구을이 또 군위까지 합치집니다. 그래 도농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그 지역을 위해서 매달 이슈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국회, 우리 주민대표, 국회, 정부부처, 전문가 해가지고 문제를 토론하고 그걸 다시 시행하고 제도나 법을 고치고 예산을 따고 하는 걸 좀 매달 하려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국회의원 한번 모델 케이스로 한번 열심히 갖다 꼽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이때까지 우리가 공천하면서 과학적으로 공천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공천해야 공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가 열심히 지금 교육 현장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서 40년 동안 과학기술을 전공을 하셨고 지금 그것을 우리나라 이 과학기술 발전에 또 정책적으로 또 입법을 해서 법을 통해서 뒷받침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데 지금 계속 토론을 하면서 대담을 하면서 정치 분야에서도 계속 과학기술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아니 정치하면서 과학기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게 정치하고 과학기술, 정치가 과학기술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아니 왜냐하면 정치의 접목. 국민들은 명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명분이 과학입니다. 이치적으로. 그래 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명분이 있고 명분 없으면은 국민들이 감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재선은 대구 동구을에서 제가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대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보기 드문 과학기술 전문가 국회의원 조병희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